과테말라의 최근 결정은 거대 강대국들과 유럽 분석가들에게조차 충격이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으로도 외교적 균형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선택. 일부는 정치적 실수라고까지 말했지만 정작 과테말라 내부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반응만이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여러 기록을 추적한 결과 어떤 공통 지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의 시작은 내전 한복판이었던 1984년으로 이어지죠. 지금 그 비밀스러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회의실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독일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25년 경력에 처음 겪는 일이었죠.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는데 과테말라는 한국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결정이라고요. 저는 요하네스 마이어입니다. 독일 연방경제협력부 산하 라틴 아메리카 자원협력 태스크포스 책임자죠. 유럽연합 자원 전략을 총괄하고 남미 전역 40여 개 프로젝트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국제입찰에서 막강한 경쟁자들을 여러 번 이겼고 솔직히 한국은 하위 경쟁자로 봤죠. 기술력도 환경 기준도 외교력도 유럽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광물안전위원회 기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저는 늘 확신했습니다. 자원협력은 조건과 수치로 결정된다고요. 감정이나 신뢰 같은 모호한 개념은 협상 테이블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테말라가 한국을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독일과 유럽연합이 제시한 조건은 완벽했죠. 자본력, 기술 수준, 환경 안전성, 사후관리 체계까지 모든 면에서 우위였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더 빠른 착공 일정과 더 낮은 이자율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국을 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저는 과테말라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장관님, 우리 조건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어 박사님, 조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다니, 그럼 대체 무엇으로 설명한다는 겁니까? 저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외교 문건, 재난 기록, 원조 내역, 민간 진출사까지 40년간의 자료를 전부 뒤졌죠.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우월한 근거는 전혀 없었어요. 투입된 자본 규모로 보면 미국과 유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건수로 따져도 독일이 월등했죠. 공식 원조 금액은 일본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입니까? 밤을 새워 문서를 뒤적였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또 마시며 계속 자료를 펼쳤죠. 사무실 책상 위에는 40년치 보고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죠. 하지만 5번째, 10번째, 20번째 문서에서도 같은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한국, 또 한국. 저는 멈췄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과테말라와 한국의 지리적 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반대편입니다. 경제 규모나 역사적 연결고리도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합니까? 저는 연도별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문서, 1990년대 문서, 2000년대 문서, 2010년대 문서. 그리고 각 시기마다 어떤 국가가 과테말라와 협력했는지 표시했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여러 국가가 등장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하지만 뭔가 이상한 시기에 기록을 펼치면 그 빈도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유난히 자주 나타났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과테말라 측 핵심 인사들의 인터뷰 기록을 찾아냈죠. 대통령 특보, 외교부 차관, 산업부 장관, 지역개발청장. 이 사람들이 남긴 문장은 놀랍도록 일관됐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 앞에서 멈췄습니다. 떠난 적이 없다. 다르다. 기억한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자원 개발은 조건과 수치로 결정되는 겁니다. 신뢰나 감정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문서는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과테말라 외교부 비밀회의록에도 산업부 내부 보고서에도 심지어 대통령 연설문 초안에도 한국이라는 이름이 반복됐죠. 저는 40년 타임라인을 작성했습니다. 과테말라가 겪은 모든 주요 사건을 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건마다 어느 국가가 개입했는지 색깔로 표시했죠.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규칙성이 보였습니다. 과테말라의 상황이 안정적일 때는 여러 색깔이 고르게 분포됩니다. 하지만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 즉 위기가 찾아온 순간들. 그 구간에서는 유난히 한 가지 색이 진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나타내는 색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색은 위기 구간에서 흐려지거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색은 오히려 더 진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패턴이었죠. 조건상 한국이 선택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문서를 펼쳐도 그 옆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죠. 저는 보고서 첫 문장을 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과테말라 장관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제 귓가를 맴돕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선택 뒤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단순한 계산이나 조건이 아닌 훨씬 더 깊은 무언가 말입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25년 경력으로는 이 결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왜 과테말라가 한국을 선택하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40년 전 이 땅이 무너지고 있던 순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죠. 1984년 과테말라에 한국 기업이 처음 들어온 시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이상한 공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들어간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산업이 살아났습니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중미. 한국 기업이 먼저 진출한 곳은 예외 없이 관련 산업이 부흥했죠. 저는 처음엔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를 분석하면 할수록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패턴이었죠. 한국의 개척이 시작되면 그 지역의 산업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정된 시장을 찾았습니다. 리스크가 낮고 수익이 확실한 곳을 선택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험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내전이 진행 중인 곳, 인프라가 무너진 곳, 다른 나라들이 철수한 곳.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굳이 그런 곳을 선택합니까?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죠.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제조업과 수출로만 생존해야 했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가까운 곳이 아니라 필요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위험도 장애물이 아니라 개척의 시작점으로 봤습니다. 이 사고방식 자체가 유럽과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계산했지만 한국은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1984년 과테말라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36년 내전이 한창이었죠. 총성이 매일 울렸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전부 철수했습니다. 미국 기업도 유럽 기업도 심지어 인접국 기업들까지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봉제 기업은 그때 과테말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분석했습니다. 과테말라는 초저임금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인구가 많았죠. 미국과의 물리적 거리도 가까워 물류비가 절감됐습니다. 조건만 보면 매력적인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전, 폭력, 기반시설 붕괴. 이런 절망적 조건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말했습니다. 위험해서 못 들어간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험하니까 우리가 더 빨리 들어가야 한다. 이게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위험하면 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한국 기업의 내부 회의록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위험한 곳이 바로 기회의 땅이다. 우리는 안정된 곳에서 경쟁할 수 없다. 불모지를 개척해야 한다. 저는 이 문장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위험은 회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떠난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1984년 과테말라 외곽 지역에 한국 봉제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총성이 들리는 곳에서 공사가 시작됐죠. 현지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쳤다. 저 사람들 곧 떠날 거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사 중에 총격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인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공장 공사는 재개됐습니다. 현지인들이 진술한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다. 그들은 절대 멈추지 않았다. 저는 이 기록들을 읽으며 놀랐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이었죠. 살아남기 위해 몸에 밴 집요함이었습니다. 유럽 기업이 철수할 때 한국 기업은 오히려 생산 라인을 확장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관망할 때 한국 기업은 현지 노동자를 더 고용했습니다. 위험이 커질수록 한국인들의 집중력은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기업 전략이 아니라 민족적 기질입니다. 한국인은 불모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모지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공장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식당이 생겼습니다. 운송회사가 들어왔죠. 숙박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 뒤 유럽과 중국 봉제업체들이 과테말라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위험을 감수하며 개척한 길을 따라 들어온 겁니다. 과테말라 제조업의 첫 기반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한국형 개척 모델로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한 가지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들어간 곳을 반드시 살렸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 또 다른 문장을 적었습니다. 독일은 안정된 시장을 찾았지만 한국은 위험한 땅을 개척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과테말라에 온 이유를요. 그들은 조건이 좋아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서 왔습니다. 남들이 떠났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40년 뒤 과테말라의 선택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은 불모지를 산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집요함은 전략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은 내전의 불길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공장의 첫 불이 켜지던 그 순간으로요. 1984년부터 1986년까지 과테말라는 지옥이었습니다. 내전은 절정에 달했고 도시 한복판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밤이 되면 불빛이 전부 꺼졌죠. 외국 기업들은 이미 떠난 뒤였고 남은 건 폐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 한복판에 한국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그 시기의 기록을 읽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전부 어둠에 잠겼는데 한국 공장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현지 주민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 미쳤나? 전쟁 중인데 공장을 돌린다고?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피어났습니다. 어쩌면 이곳에도 희망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요.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은 현지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공장에 나왔죠. 한국인 감독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쳤습니다.
직접 기계를 만지고 직접 품질을 검수하고 직접 청소까지 했습니다. 과테말라 노동자들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관리자가 직접 일을 한다고? 이전 외국 기업들은 사무실에만 앉아 있었고 명령만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함께 땀을 흘렸죠. 그리고 한국식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엄수, 품질 관리, 약속 이행. 이 세 가지는 절대 타협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정확한 날짜에 지급됐고 단 하루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량률은 제로를 추구했고 한 땀 한 땀 검수했습니다. 약속한 납기는 반드시 지켰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건 핑계가 되지 않았죠. 현지 노동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친다. 그리고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1985년 2월 과테말라 여성 노동자 120명이 월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날 공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월급을 받는 게 왜 그렇게 큰 사건입니까? 하지만 배경을 알고 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이전 외국 기업들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고 절반만 주거나 한 달씩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폐업하며 임금을 안 주고 떠난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 공장은 달랐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정확히 지급했고 약속한 금액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한 여성 노동자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노동이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지역 전체가 한국 공장에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죠. 한국 공장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약속을 지킨다. 입소문이 나자 구직자가 몰려들었고 한 달 만에 지원자가 3배로 늘었습니다. 한국 공장의 가동은 주변 생태계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며 식당을 이용했고 폐업했던 식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통근 버스가 생겼고 작은 상점들이 하나둘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돌아왔죠. 첫 6개월 만에 마을 경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테말라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시찰했을 때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인데 어떻게 여긴 살아있습니까? 한국인 공장장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저는 이 대화 기록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할 일을 할 뿐이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 한국인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상황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매일 묵묵히 성실하게요. 1986년 중반 한국 공장은 생산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장했죠. 새로운 라인을 추가했고 노동자를 더 고용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공장을 지어달라. 한국 기업은 검토를 시작했고 실제로 2개 지역에 추가 공장을 세웠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은 공장을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삶을 다시 작동시킨 겁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준 게 아니라 희망을 심은 거였죠. 그들이 지킨 건 약속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내전으로 끊긴 도로를 한국 기술자가 직접 보수했습니다. 정부가 방치한 도로를 말이죠.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해야 하니까. 그렇게 말하며 삽을 들었습니다. 봉제 라인에서 한국 감독이 손짓 몸짓으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같이 하면 됐으니까요. 현지 여성들이 첫 월급 봉투를 쥐고 울며 집으로 뛰어가는 모습. 마을에 처음 생긴 통근버스와 밤에도 불 밝힌 식당들. 이 모든 변화가 한국 공장 하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 장관이 현장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전쟁 중인데 왜 여긴 살아있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압니다. 한국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집요함은 전략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몸에 밴 본능 말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한국 공장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울렸는데도 다음 날 한국인은 다시 공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공장의 불빛이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읽고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인은 공장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작동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날짜는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운영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식 산업의 씨앗이 뿌려지자 과테말라의 더 깊은 변화가 물처럼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국가 지도부의 대전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1996년 36년간 이어진 내전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됐고 총성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과테말라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국가는 폐허 그 자체였죠. 저는 그 시기의 통계 자료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보건소의 70%가 폐쇄됐고 교사가 없었으며 교재도 없었습니다. 문맹률은 폭증했고 행정 경험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36년 동안 전쟁만 하던 나라에 국가를 운영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판단했습니다. 이 나라는 재건이 불가능하다. 보건 시스템이 붕괴됐고 교육 시스템이 사라졌으며 행정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죠. 국제사회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조는 나왔지만 그건 긴급 구호 수준이었습니다. 식량, 텐트, 의약품. 당장 죽지 않게 하는 지원이었죠. 하지만 시스템을 세우는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때 과테말라에 다시 나타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그리고 코이카였습니다.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먼저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한국이 또? 과테말라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아무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았죠. 그런데 왜 한국은 계속 과테말라에 나타나는 겁니까? 저는 코이카의 활동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접근 방식이 다른 국가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물자를 주고 돈을 주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 설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료, 교육, 행정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특이한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보건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어있던 보건소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백신이 공급됐고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사가 배치됐습니다. 10년 만에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받는 장면에 마을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죠. 하지만 한국이 준 건 단순히 키트나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운영체계를 함께 심었습니다. 보건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백신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지. 한국 의료진은 물자만 주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지 의료진과 6개월을 함께 일하며 시스템을 이식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교육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식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대규모로 진행됐습니다. 200명 이상의 교사가 재훈련을 받았죠. 수업 방식, 기초교육, 교재 제작 등 한국식 교육 방법이 전수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출석률이 50%에서 80%로 상승했고 교육 붕괴 지역이 가장 먼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며 놀랐습니다. 단순히 교사를 보내거나 학교를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육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한 겁니다. 한국이 제공한 교재는 과테말라 실정에 맞게 수정됐고 교사 연수 커리큘럼은 현지 문화를 반영했습니다. 이건 지원이 아니라 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행정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과테말라 공무원들이 한국에 가서 행정이 뭔지 처음 배웠습니다. 기록, 회계, 민원, 책임, 투명성. 36년간 전쟁만 하던 나라의 공무원들에게 이런 개념은 생소했습니다. 한국식 행정은 과테말라 공직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테말라 공무원들은 한국의 정부 청사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고? 공무원이 국민을 섬긴다고? 이 모든 게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공무원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업무 방식이 바뀌었고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배운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료에서 놀라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게 배운 공무원들이 국가 핵심부를 장악했다. 1999년부터 2005년 사이 과테말라 주요 정부 부처의 국장급 이상 인사 중 40%가 한국 연수 출신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지도층의 DNA를 바꾼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은 돈을 준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을 심었습니다. 사람을 키웠습니다.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보건소가 정상화되자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회복되자 문맹률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 시스템이 작동하자 부패가 줄어들었습니다. 과테말라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심어놓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약을 준 것이 아니라 운영체계를 심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처음으로 국가란 무엇인지 배웠다. 과테말라 교육부 차관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닫으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재건을 가르치는 나라였습니다. 돕는 게 아니라 세우는 나라였죠. 물자가 아니라 능력을 전달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시기를 분석하며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돈으로 돕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국가를 다시 작동시키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앞으로 더 거대한 변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5월 파카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었고 농경지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허리케인 아가타가 과테말라를 강타했습니다. 30만 명이 이재민이 됐고 농경지는 화산재와 침수로 전멸했습니다. 과테말라 정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식량 시스템이 붕괴됐다. 저는 그 시기를 과테말라 농업 사망 선고 시기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고 어떤 작물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밭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이젠 끝이다. 아동 영양 실조율이 세계 최악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국제기구조차 관심을 끄는 지역이 생겨났죠. 현지 농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우리를 버렸다. 저는 그 시기의 보고서를 읽으며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땅이 죽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무너집니다. 과테말라는 그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또다시 등장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그리고 코이카와 코피아였습니다. 한국 농업 전문가들이 과테말라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한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가능성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살아야 합니다. 한국 농업 박사들은 회의실이 아니라 밭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화산재가 쌓인 흙을 손으로 만졌고 가뭄에 갈라진 땅을 직접 밟았습니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르다. 한국 전문가들은 즉시 두 가지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점적 관계 시스템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최소한의 물로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기술이었죠. 두 번째는 가뭄 저항 품종 개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종자를 과테말라 환경에 맞게 개량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비가 없는데 어떻게 자란단 말입니까? 한국 박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 작물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밭으로 몰려왔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국 박사는 땅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점적 관계 시스템은 물을 뿌리에 직접 공급했고 개량된 품종은 적은 수분으로도 성장했습니다. 수확량은 이전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농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확물을 바라봤습니다. 한 농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50년을 농사지었지만 이런 건 처음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주변 마을 농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국 전문가들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점적 관계 설치 방법, 물 관리 기술, 품종 선택 노하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박사들은 현지 농민과 함께 땅을 파고 함께 파이프를 설치하고 함께 씨앗을 심었죠.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가르쳤습니다. 한 한국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때 가난했고 땅이 척박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농민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 기술이 주변 마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게 배운 농민들이 다른 마을을 교육하기 시작했죠. 1년 만에 5개 마을이 흉년을 탈출했습니다. 2년 뒤에는 15개 마을로 확대됐습니다. 농촌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살 수 있다. 농업이 살아나자 연쇄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장이 생겼고 가공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이 문을 열었고 농자재 상점이 생겨났습니다. 한 지역의 변화가 주변 경제 전체를 되살렸습니다. 저는 기록에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땅을 살리고 사람도 살린 나라. 과테말라 농업부 장관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구호물자를 보냈습니다. 식량을 실어 날랐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씨앗을 준 게 아니라 희망이 자라는 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박사가 품종 이름을 마을 아이 이름으로 지었다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이 품종은 이제 마리아 품종입니다. 이 마을의 미래가 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전달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의미를 심었습니다. 가뭄이 이겼다고 모두가 말하던 순간 한국은 아직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연구실이 아니라 밭에서 본능처럼 움직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작물이 자라는 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씨앗을 준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자라는 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기록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과테말라 농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비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비가 오지 않아도 길을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것을요. 2020년 3월 세상이 멈췄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고 과테말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과테말라의 의료 시스템은 순식간에 붕괴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집중치료실은 400개도 채 되지 않았고 산소 공급 장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진단키트도 방호복도 의료 장비도 전부 부족했죠. 병원 복도까지 침대로 가득 찼고 의료진은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기록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가가 멈춰가는 느낌이었다. 과테말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공황 상태였고 각국은 자국민 보호에만 급급했죠. 미국은 국경을 닫았고 유럽은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백신과 의료 장비 수출이 금지됐고 국제기구의 지원도 서류 검토에만 3개월에서 5개월이 걸렸습니다. 과테말라 보건부 장관의 회고록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절망이 깊어지던 그때 과테말라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서 화물기가 도착합니다. 관계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과테말라 정부가 요청한 적도 없었고 어떤 공식 채널을 통한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먼저 물자를 실어보낸 겁니다. 화물기가 착륙했고 상자들이 하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진단키트, 방호복, 의료장비, 산소 발생기. 그리고 상자 위에는 한글과 스페인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숨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그 문구를 보고 울컥했고 관료들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공항 직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외면했는데 한국만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증언을 읽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먼저 왔다니요.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자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방역 매뉴얼이 함께 도착했죠. 감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접촉자 추적 시스템, 격리 관리 지침. 한국이 실제로 사용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공유한 겁니다. 과테말라 방역 당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그냥 줍니까? 한국 측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비밀은 없습니다. 저는 이 대화 기록을 보며 한참을 멈췄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비밀은 없다. 이 한 문장이 한국의 철학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병원들은 즉시 무료 원격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과테말라 의료진이 한국 전문의와 실시간으로 연결돼 상담을 받았죠. 중증 환자 치료법, 산소 공급 최적화, 의료진 감염 방지 프로토콜. 모든 노하우가 공유됐습니다. 한 과테말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밤낮 없이 우리 질문에 답해줬습니다. 시차도 상관없이 말이죠. 시차를 넘어선 헌신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과테말라의 밤 시간에 맞춰 새벽에 일어나 화상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주말에도 상담이 이어졌고 긴급 상황에는 즉시 연결됐죠.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과테말라에 이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자 추적 앱이 도입됐고 격리시설 운영 매뉴얼이 배포됐습니다. 검사소 운영 방식이 한국 모델로 전환됐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구축됐죠. 한국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과테말라 공무원들을 교육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함께 돌리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과테말라 정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는 한국이었다. 그 성명은 전국에 방송됐고 국민들은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국 국기가 걸렸고 소셜미디어에는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담은 사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과테말라는 중남미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변국들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할 때 과테말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죠. 세계보건기구는 과테말라의 방역 모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대응했습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었습니다. 과테말라는 한국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감염병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수집됐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죠. 모니터에는 전국의 감염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됐고 위험 지역이 자동으로 표시됐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중남미의 다른 국가들이 과테말라의 시스템을 배우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이들은 과테말라에 문의했습니다. 당신들의 시스템을 우리에게도 공유해 줄 수 있습니까? 과테말라 보건부 차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이제 다른 나라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자를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전달했고 그 능력은 다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과테말라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심어준 겁니다. 팬데믹이 진정되고 세계가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을 때 과테말라 국민들 사이에서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이 형성됐습니다. 한국만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과테말라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연설문을 읽으며 보고서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물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보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위기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 한국은 백신이나 키트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시스템 전체를 보냈습니다.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남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위기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국 보호에만 급급할 때 한국은 먼저 손을 내밀었죠.
위기가 오면 떠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다가오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한국은 과테말라에게 백신을 준 나라가 아니라 국가의 숨을 되돌려준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속도, 그들의 책임감, 그들의 진심. 이 모든 것이 과테말라의 선택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2023년 과테말라에는 또 다른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실업이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섰고 대학 진학률은 바닥을 쳤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세 가지뿐이었죠. 갱단에 들어가거나 마약 조직에 가담하거나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는 것.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청년이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과테말라의 젊은이들은 꿈을 잃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나라에 우리의 미래는 없다. 절망이 청년 세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IT와 AI 연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존의 5명, 10명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일시에 100명을 선발하는 파격적인 규모였죠. 더 놀라운 건 선발 기준이었습니다. 성적이나 학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의지와 열정을 기준으로 삼았죠. 지방 출신과 빈곤층에게 기회를 우선 제공했습니다. 과테말라 청년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갈 수 있다고? 한국 담당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 선발된 100명의 청년들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 연수가 시작됐죠. 코딩, 앱 개발, AI 기술, 데이터 분석. 하루 10시간 이상의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실제 인턴십을 진행했고 스타트업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 팀으로 협력하는 법. 이 모든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6개월 뒤 청년들이 과테말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앱과 프로그램을 들고 귀국했습니다. 마리오라는 청년은 농민용 날씨 예보 앱을 개발했습니다. 지역별 강수량, 재배 시기, 병충해 정보까지 담긴 앱이었죠. 농민들은 이 앱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걸 무료 배포하는 건가요? 마리오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기술은 나누라고 배웠습니다. 그 앱은 6개월 만에 전국으로 확산됐고 3만 명 이상의 농민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라는 청년은 중소기업용 회계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장부를 자동화해주는 시스템이었죠. 과테말라의 작은 가게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가게도 쓸 수 있다니. 소피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기술은 큰 회사만의 것이 아니라고요. 청년들의 변화는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이 증가했습니다. 한국 연수 출신들이 모여 회사를 만들었고 정부 IT 부처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교육회사가 설립됐고 코딩 학원이 생겨났습니다. 한국 연수 출신들이 다른 청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0명이 1000명을 만들고 1000명이 1만 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테말라 산업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한 청년은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나라를 바꾸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테말라인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함께 배운 세대입니다. 이 말이 청년들 사이에서 자랑스럽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IT 기업들도 과테말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과테말라의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 청년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죠. 한국, 과테말라 공동 IT타운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장관과 한국 기업 대표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장관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청년들에게 기술을 준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준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한국은 장학금을 준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깨운 겁니다. 한국 연수를 다녀온 청년들이 돌아온 순간 마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미국으로 도망치려 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나라를 세우려 했습니다. 한국이 알려준 건 기술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빈민가 청년이 코딩을 가르치는 모습, 시골 출신 청년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모습, 이 모든 변화가 한국 연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청년의 나라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청년을 바꾸면 나라가 바뀐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을 넘어서 미래를 과테말라에 심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청년을 바꾸면 나라가 바뀐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을 넘어서 미래를 우리에게 심었습니다. 저는 지금 과테말라 수도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더 이상 과거의 과테말라가 아니었습니다. 스마트 농업 단지가 착공됐고 미래기술연구소가 설립됐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학교, 병원, 행정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죠. 그리고 국기 개양대에는 태극기와 과테말라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이게 바로 40년의 결과였습니다. 며칠 전 과테말라 정부는 자원개발 협상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1순위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유럽의 조건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미국의 자본력은 압도적이었죠. 중국의 속도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테말라의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듣고 다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합리적 조건으로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40년간의 기록을 전부 뒤진 저는 이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전 속에서도 떠나지 않은 나라, 한국. 재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나라, 한국. 시스템을 심고 기술을 가르치고 땅을 살리고 청년에게 미래를 심은 나라, 한국.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조건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과테말라 국민들의 인터뷰를 수백 건 검토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손익계산보다 약속을 먼저 생각합니다. 한국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이건 계산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단위의 신뢰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기억이었죠. 저는 과테말라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응했고 우리는 조용한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조건만 보면 독일이 더 나은데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장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어 박사님, 조건은 우리도 잘 압니다. 독일의 제안이 더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984년 우리가 전쟁 중일 때 독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국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1996년 우리 국가가 무너졌을 때 독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국은 시스템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2010년 우리 땅이 죽었을 때 독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국은 다시 숨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2020년 세상이 우리를 외면했을 때 독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국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조건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무게를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습니다. 장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이미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25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독일은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한국은 40년의 기억을 제시했다. 과테말라는 조건이 아니라 곁에 남은 나라를 선택한 것이다.
조건은 우리가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한국이 더 깊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등을 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떠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다가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계산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자원개발 시범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기술자와 과테말라 원주민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고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과테말라 젊은이에게 장비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과테말라 청년은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맹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협정식이 열렸습니다. 과테말라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반국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우리를 믿어준 나라입니다. 한국은 조건으로 온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온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과테말라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행운이 아니라 역사였다. 40년 동안 곁을 지킨 단 하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한국이었다. 저는 보고서를 독일 본부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한국 공장의 첫 불빛과 지금 이 순간 빛나고 있는 스마트 단지의 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테말라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한국은 조건으로 온 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온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위험하면 떠났지만 한국은 위험할수록 남았습니다. 이건 자원 외교가 아니라 40년의 동맹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계약서로는 이 신뢰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25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한국과의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테말라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행운이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40년에 걸친 자료들을 모두 들여다본 끝에 과테말라의 선택은 단순한 외교적 판단을 넘어서는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마다 산업이 무너지고 제도가 사라지고 희망이 흔들리던 그 순간들마다 역사는 이상하리만큼 동일한 방향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조건이나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나 혜택이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절박했던 시대에 새겨진 기억이 이 나라의 기준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과테말라가 걸어온 40년의 결정이 이미 그 답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